안녕하세요. 두 번째 라이브 세션이고요. 주제는 고급 분석 툴, 업무 활용 팁입니다. 네. 2단계 학습하고 계실 텐데요. 분석 툴들 여러 가지 배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걸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최정수 파트너님께서 자세히 잘 말씀해 주실 거고요. 네, 최정수 파트너님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최정수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희 최정수 파트너님, 네, 공학 박사시고, 현재 베인앤컴퍼니에서 화학 소재 에너지 부문 리더로 계십니다. 네, 주로 배터리 요즘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시작할게요. 이번 주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전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요 질문을 보시고, 이렇게 유사하게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돼요. 미래 성장률과 RMS에 따라서 사업별 전략 방향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은 이해가 됐다. 다만 내가 속해 있는 사업을 분석하다 보니까 하기와 같은 질문이 생겼다. 1번, 2번 두 가지 질문이 있었고요. 1번, 시장에 따라서 RMS와 미래 성장률 척도를 어떻게 기준할 것인가? 다르겠죠. 네, 모든 시장에서 미래 성장률 12 이상이어야 스타로 구분할 건지 아니면 시장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경제 성장률 따라서 성장률 지표도 달라져야 되는지, 요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나눌 건지, 컨설턴트 분들은 어떻게 나누시는지, 대략 감으로 하시는지, 실제로 하실 때마다 어떤 적용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일단 첫 번째 여쭤봤네요. 네. 일단 이분은 반드시 누군지 찾으셔가지고 크게 포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수준이 있는 질문이야. 그래서 아, 네, 좋습니다. 정말 이게 아이디어하고 약간 피어레티컬한 그런 그로스 쉐어 매트릭스에 대한 피어레티컬한 분석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실제 분석 상황, 그리고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드리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산업 성장률 또는 국가의 GDP 성장률, 그리고 우리의 에버리지 성장률이 예를 들면 저성장의 기준 2에서 3% 또는 이제 low single digit, 그로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미래를 담보하는, 그리고 전체 우리 사업군이 이제 성숙과 쇠퇴하는 사업이 아니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인펀트 스테이지 또는 영 에이지 스테이지에 있는 사업군들의 데피니션은 적어도 2배 이상, 3배 이상 일반 에버리지 성장보다는 높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정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글로벌 GDP 약간 3%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일반화한 거고, 예를 들면 한국만 해도 또는 중국을 비교해 봐도 내셔널 GDP가 뭐 예를 들면 7%, 8%인데 10% 높으면 대단히 새롭겠다 이러지 않겠죠. 일반적인 규모 있는 사업 자체도 7, 8%일 때는 그때는 더 높은 기준이 있을 거고요. 오히려 서유럽처럼 일부 그냥 1, 2% 성장이다라고 하면 투 디짓 그로스 자체가 너무 예를 들면 사이즈가 나오지 않거나 니치한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이 싱글 디짓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 성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Y축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RMS에 대한 답변도 그때그때 상황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어,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굉장히 컨설러데이티드 마켓에서 있다라고 하면 1, 2, 3등이 또는 1, 2, 3 탑 5가 시장의 한 7, 80%를 나눠먹는 시장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많이 프래그먼트 되어 있어서 뭐 탑 10, 20가 뭐 예를 들면 시장의 3, 40%고 지역별로 많이 찢어져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래요. 뭐냐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면 자동차 뭐 폭스바겐이 크고 현대기아차도 크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글로벌 시장을 통으로 놓고 보면 마켓시어 10% 이상 되는 플레이어가 별로 없어요. 폭스바겐이나 토요타가 예전에 이제 10% 된다 안 된다 하고 있고, 그 외의 업체들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RMS라고 하는 게 1.2, 1.3이지만 사실 1.5로 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성숙 산업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 기준 자체가 뭐 RMS 1 부근이어도
충분히 리더십 포지션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데피니션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다만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리더십 이코노믹스, 리더로서 팔로워와 격차를 가지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선호되고 또는 남들보다 압도적인 경험 곡선과 규모의 이득을 내려고 하면 2등 대비 1.5 이상의 그런 배수를 가지고 있어야 리더십에 대한 그 베네핏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피니션이니까 에이밍 자체는 RMS 1.5를 이상 에임하는 게 맞다. 근데 RMS가 1.5가 안 되고 1등인데 그러면 이건 도구 비즈니스냐? 그때는 지금 여기 그래프에도 표시된 것처럼 좀 애매한 영역, 우리가 아이디얼리는 그런데 이 상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질문. 퀘스천 마크와 도구 영역에서는 유사한 전략이 사용되는 것 같다. 하지만 퀘스천 마크 영역에 대한 C레벨의 답변은 대부분 철수가 아닌 것 같다. 분석을 통해 네. 당사의 경쟁력이 낮고 점유율 증대의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와 같은 답변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결론을 주시나요? 네. 네. 요 질문도 사실 정말 수준이 높고 진짜 고민을 했던 질문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비슷한 분석을 할 때도 이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리데피니션, 예를 들면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없다면 defined market 또는 segmented market에서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포지셔닝은 없겠느냐, 약간 이 고민들을 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RMS, 즉 시장에서의 리더십 포지션을 disrupt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답은 없는 채로 사실 그런 답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퀘스천 마크하고 도구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 캐시 플로우,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는 시장에서의 가치 평가,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캐시 플로우상 도구는 돈을 먹지는 않아. 들고 있는다고 돈을 먹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퀘스천 마크는 어쨌든 시장에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포커 칠 때 내 카드가 나쁘지 않은데 그 다음 카드를 받으려면 계속 돈을 내고 가야 돼. 퀘스천 마크는 기본적으로 성장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캐파도 가져가야 되고 뭔가 기술 투자도 해야 되고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구가 오래 지속되는 것보다 퀘스천 마크가 오래 지속되는 게 출혈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의 가치 평가. 대신 도구는 캐시 포지션은 좋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라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겠죠. 퀘스천 마크는 오히려 갖고 있는 캐시 플로우나 갖고 있는 이익에 대한 잠재력보다는 시장에서 이 그로스에 대한 인정을 해주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여기에서는 퀘스천 마크와 도구에 대해서는 확연히 좀 다른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기대 때문에 최고 경영진도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는 함부로 시장에서 뭔가 다이베스트를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꺼려진다, 막연한 희망을 갖는다, 약간 이럴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실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포지션을 할 때 어쩌냐. 이 캐시플로우 프로젝션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한 wishful thinking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캐시가 잠식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리더십 포지션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투자에 대해서 다시 회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무적으로 우리가 지금 디시전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5년 포워드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잠기는 건지를 보여준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대부분 의사결정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경영진은 wishful thinking을 하고 있고 실무진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현실이 있지만 그거를 분석적으로 디스커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고객에 대한 피드백으로 봤을 때 우리의 제품과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선호도가 얼마나 낮은지, 또는 똑같은 상품을 만드는데 우리에 대한 코스트 포지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는 고객에 대한 제품 선호도로 봤을 때 우리의 기술이나 아니면 제품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거에 대한 냉랭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의사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특히 SK니까 배터리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녹화 중인가? 그래서 배터리는 분명히 우리가 시장 성장률이 뭐 20, 30% 가는 비즈니스니까 윗동네에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CATL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만큼 우리가 리딩 포지션 RMS가 1.5는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RMS 리딩들과 컴피팅 할 수 있는 그룹에 속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는 떨어져 있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사실 데피니션 의사결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뭐 실제로 저한테도 그런 의견들을 여쭤봐요. 뭐냐면 RMS 1.5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적어도 시장을 가번하는 6개의 메이저 업체들이 있어요. 애국심을 가지고 SK온까지는 저는 포함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6개의 과점 업체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사실 이제 실제로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코스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게 퀘스천 마크라고 의사결정을 할 단계는 아니고 우리가 어디까지 임프루브를 할 수 있는지는 지금 봐야 되는 단계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 또는 이슈 바이 이슈, 프로블럼 바이 프로블럼 그때그때 저희가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클리어 컷으로 퀘스천 마크와 도구 비즈니스는 분명히 다르다. 여기 사실 전략적으로 표시된 것들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플로우에 대한 앞으로의 아웃룩,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두 개는 뭐 의사결정하고 처분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상황은 좀 다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임에도 스타와 같은 전략을 하는 건 아니고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스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시한부와 중요한 컨디션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드라이브한다. 약간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자분 업무하시는데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강의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 최정수 파트너님 베인에 계시면서 프로젝트 하셨던 내용도 있고 지금 배우셨던 툴들 4가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ROS, RMS, 마켓맵, 프로핏 툴, 그다음에 PLP까지 해서 이렇게 쭉 사례를 보면서 실제 업무할 때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텐데 일방적으로 길게 강의를 하시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인터랙션이 되도록 중간중간에 계속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일단 ROS, RMS 지금 저 여기 전략적인 분석에 대해서 다들 이제 학습을 하셨을 텐데 이 결국에 저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이트. 인사이트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호환 마마처럼 경영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인사이트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결국에는 모르던 걸 알게 해주거나 잘못 알던 걸 정정해 주는 건데 그게 단순히 남들이 보는 똑같은 팩트로 단순한 정보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뭔가 한 단계 주어진 정보들을 다른 각도로 보고 새롭게 보면서 통찰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측면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석법이 뭐가 있을 거냐 이게 전략적인 분석 툴킷의 이제 중요한 컨셉들인데요. 다만 이거를 그냥 학습하고 이게 어떻게 생겼다, what it is,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든다, how to do it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실 실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고 나의 인생 또는 나의 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소개는 개별적으로 학습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실제로 컨설팅 프로젝트 그러면 회사의 중요한 문제인데 2, 30억 돈을 주면서 외부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실제로 사용이 되고 중요한 인사이트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감을 잡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ROS, RMS는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Y축에는 이 회사의 수익성 지표, 그 다음에 X축에는 이 회사의 시장 지위, 그래서 relative market share. 아마 여러분들 이제는 알고 계신 거죠. 어, 시장 점유율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relative market share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로부터 내가 시장의 지위가 리딩 포지션이냐, 팔로워 포지션이냐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매출 이익률 또는 투자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수익성 지표가 높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규모가 있기 때문에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더 나를 선호하기 때문에 더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보이는 것처럼 이 빨간 업체는 내가 벌 수 있는 돈만큼도 못 버니까 내가 어디서 오퍼레이션이 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내가 이런 분석을 하게 된다면 나의 회사는 운영 계산을 통해서 내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당한 합당한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시장 포지션을 더 리더 포지션으로 가면서 우상향하면서 우리가 지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분석을 하는 툴이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이 분석에 대한 방법론은 오늘 따로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런 분석이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느냐고 결국에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분석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실 수 있고 적어도 저한테 연락하셔서 그때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와서 내가 쓸지도 안 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 다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방법은 다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제 분석한 사례들을 볼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요새 여행 자주 하니까 저희가 그 항공사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실제로 분석했던 자료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 캡처하거나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생생한 사례들을 보시라고 실제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크게 디스가이즈 안 하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몇 년 된 아웃데이트 된 거긴 하지만 국내에 있는 저가 항공사들 보면 제주항공 가장 시장 규모가 커요. 마켓 쉐어가 1등이야.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진에어가 있고 티웨이가 있고 그 다음 에어부산, 이스타, 에어서울 이게 이런 건데 보시는 것처럼 무상단에 있는 리딩 포지션에 있는 제주항공과 그 다음에 진에어가 가장 수익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 노선, 좋은 노선들은 이런 리딩 업체들, 잘하는 업체들한테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고객들도 이런 업체들을 선호하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값이면 이 업체들을 선호하겠죠. 이름 있고 큰 업체니까.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업체들은 똑같이 항공사를 띄우는데 승객을 얼마나 채우느냐가 문제일 거 아니에요. 코스트는. 항공 승객 수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채울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익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더십 이코노믹스 잘할수록 수익성이 높다. 근데 거기에 진에어가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은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한항공 계열이니까 상대적으로 더 규모보다도 더 사람에 대한 사람들 고객들의 선호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한항공이라는 모회사와 나눌 수 있는 코스트 시너지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별로 나래비를 세우면 실제로 잘 벌 때는 다 같이 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어려울 때는 다른 업체들은 다 수익성이 확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과 업체별로 수익성을 좀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짜잘짜잘한 업체들은 결국에 돈을 못 벌다 보니까 결국에 더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고 더 상황이 악화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ROS, RMS 관계가 잘 활용되는 잘 적용되는 그런 산업일수록 콘솔리데이션, 즉 작은 것들이 일합집산이 되면서 규모를 키우고 덩치를 키우고 리더십 포지션에 가든 리더십과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북미 항공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US 에어웨이즈
또는 노스웨스트 또는 뭐 컨티넨탈 등등 많은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어려울 때 되면 견디지 못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스타도 지금 항공사가 넘어간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후발주자가 이 리딩 업체와의 수익성 격차를 견디지 못할 경우에 컨설러데이션으로 간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보면 예를 들면 후발 위치에 있는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전략적인 레버들이 뭐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M&A를 통해서 시장 지위를 개선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전략적인 레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또 다른 비즈니스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요새 배터리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전구체라고 하는 거예요. 전구체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 결국에 비용 구조를 보면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 삼원계라고 하면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일부 가공비와 고정비가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인데요. 이것들도 시장을 놓고 보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뭐 화유나 CNGR 그리고 GM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큰 업체들이 수익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ROS, RMS처럼 뭔가 시장의 지위, 캐파에 따라서 이익률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시장 지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근데 그럼 왜 CNGR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낮을까라고 하면 수익성의 드라이버가 단순히 규모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하는 원소재에 대한 비용에 대한 포션이 크기 때문에 이 원소재를 수직 계열화하는 애들이 조금 더 좋고 수직 계열화가 늦은 업체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 코스트 드라이버 또는 마진 드라이버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업계 내에 속해 있는 많은 업체들이 시장 지위에 따라 수익성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그게 결국에는 시장 지위를 개선하거나 운영 개선에 또는 마진 드라이버의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석으로 활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앞서서 처음 Q&A에도 있었지만 혹시 ROS, RMS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분들 채팅창 이용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 말씀 없으시면 두 번째 마켓 맵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1, 2, 3, 4로 뽑은 게 여러 분석들 소개해드렸고 거의 한 20여 개 가까운 툴킷들 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활용 빈도도 높고 인사이트로 활용되는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뽑은 거니까 다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이 네 개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보는 마켓맵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통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경쟁을 하는 게 결국에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들을 빗대어 보면 전쟁에서 장수가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 뭔가 베이스 캠프에서 호롱불을 비춰놓고 전투에 대한 지도 그래서 고지가 어디고 적군이 어디에 있고 아군은 어떻게 있고 어디가 수세이고 어디가 우세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전투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즈니스도 하나의 경쟁자와 같은 땅을 놓고 펼치는 하나의 전투다, 땅 따먹기다라고 하면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생겨먹고 즉 배틀필드, 전장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경쟁사와 나, 적군과 아군이 각각의 땅덩어리에 어떤 식으로 우세와 열세를 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이 마켓맵이다. 그래서 보시는 예시에서 전에 학습하실 때도 보셨겠지만 이 싱가포르의 대출 시장이다라고 하는 큰 통을 남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기업 대출 시장, 주택담보대출 시장, SME, 중소기업 대출 시장, 리테일 시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남들은 통으로 봐서 잘 못 보는데 이걸 유의미한 세그먼트, 세분 시장으로 보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인사이트를 한번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레졸루션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우세고 열세라는 걸 통으로 보지 않고 유의미한 세분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 또는 자사, 여기서는 자사와 경쟁사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DBS다라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늠름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특히 중소기업 대출 시장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약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OCBC 뱅크다라고 하면 제일 큰 기업 대출에서는 그렇지만 주택담보나 SME 대출, 기타 리테일 시장에서는 2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뭔가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어디 하나 1등 하지 못하고 규모면으로는 유의미한 2, 3등을 달릴 수 있지만 어디 하나 1등을 하지 못한다. 그다음 UOB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좀 재밌는 비즈니스인데 저희가 오늘은 말씀 안 드리지만 아마 분석하면서 보셨을 텐데 이 중소기업 대출이 이게 전년 대비 또는 5년 전 대비 약간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성장하는 시장에서 나는 1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과거보다 현재보다는 미래가 조금 더 밝은 시장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는 좀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들은 통으로 봐서 안 보이지만 나누어서 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당사와 경쟁사가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어디가 우세이고 어디가 열세인지를 보면서 뭔가 새로운 전략을 꼼꼼히를 짤 수 있는 그런 분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분석법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차치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분석들이 결국에 이런 분석들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알아야 될 정보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일이 찾아보려고 하면 그런 정보가 나와 있는 곳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이 분석이 하기에 용이하다 그러면 남들도 다 하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인사이트를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트가 있는 분석,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인사이트를 얻을수록 분석은 조금 어렵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릴 수 있는 건 각각의 있는 정보를 정확한 정보들이 어딘가에 찾아질 거다가 아니라 정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다 산재해 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른 소스들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한 통에 놓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남들이 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모아놓고 보니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소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동일한 소스를 활용하지 않는 한 서로 다른 곳에서 오는 소스들은 정보를 맞춰보기 위한 트라이앵귤레이션, 삼각 측량. 그래서 정보에 대한 보정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소스마다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소스는 이게 100조 시장이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정보는 한 50조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마켓쉐어를 얘기해요. 그럼 50조 시장에서 30% 하는 업체의 매출 규모하고 100조 시장에서 30%다라고 생각하는 매출 규모가 확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전체 시장 규모와 상대적으로 비중으로 산출한 규모들이 어디인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는 보정을 하고 약간 보완을 하는 그런 트라이앵글레이션 작업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든 업체에 대한 디테일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상위 3, 4개의 업체 또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특정 업체가 궁금한 거니까 여기에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others에 대한 디테일을 알려고 너무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체의 큰 규모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몇 개의 업체들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는 이게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다. 약간 이런 정도로만 알아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 분석할 때는 80-20, 80-20 규칙 들어보셨어요? 80-20 룰. 우리 80-20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국에 20%가 우리의 액티비티 또는 우리의 뭔가 이 작업의 20%가 중요한 80%를 설명한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비중으로 80%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80%의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에 포커스를 하고 프라이어티 있는 부분들을 먼저 알면 20%의 분석 액티비티로 80%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근데 그거를 80%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100%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100점 맞으려면 쓸데없는 80에 대한 어디셔널 워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필요한 작업 중에 우선순위 높은 20%의
우선순위 작업에 포커스하면서 80%의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방식들, 그래서 모든 분석에는 80-20, 룰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 높은 작업, 우선순위 높은 인사이트들에 조금 더 포커스한다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레토 법칙 말씀해 주셨죠. 네. 네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게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배터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를 살펴보면, 결국에 이제, 배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시장들을 나누어 놓고 보면, 결국에 중국, 유럽, 북미, 지금은 22년 기준으로는 작지만, 나중에 이제 확대된다라고 보면, 시장은 중국, 유럽, 북미 3분의 1씩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면, 이 시장을 누가 가져갈 거냐? 라고 하면 이미 퍼스트 티어 6개 업체, 중국의 CATL BYD, 일본의 파나소닉, 한국의 SK, LG, 삼성이라고 하는 퍼스트 티어 업체들이 있고, 세컨 티어 업체, 로컬 중심으로 특정 OEM에 대한 실적들을 이제 쌓아가는 업체, 서드 티어 업체 이제 짓겠다라고 어나운스하고 이제 캐파를 빌드업 했지만 트랙 레코드는 크지 않은 업체,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누가 과연 이길 거냐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 시장을 나누어 놓고 보면 어디에 누가 어떻게 포지션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보면 어떤 OEM들과 라인업이 되어 있는지를 보면, 거기에서 사실 단순히 알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그 격차들로 놓고 보면 사실 예를 들면 뉴스 밸류는 있죠. 노이즈는 있으니까 뭐 유럽의 노스볼트다 아니면 뭐 일본, 중국의 AESC다 뭐 등등에 대한 업체들은 있지만, 실제로 캐파와 공급 실적들을 놓고 보면 시장에서의 격차라고 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이제 양극재에 대한 시장 구도인데, 양극재도 보면 이제 중국, 유럽, 그리고 북미, 그리고 레스트 오브 월드를 나눠서 놓고 보면 이 시장이 어떨 거냐. 이것도 뭐 분석도 사실 조금은 아웃데이트된 3, 4년 전 분석이니까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살펴보면 이게 실제로 양극재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예를 들면 테슬라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이제 스미토모, 파나소닉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그런 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북미에 진출하고 있는 많은 한국 업체들,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양극재 비중이 좀 늘어날 거고, 그 다음 유럽도 그 유럽에 대한 그런 시장 지위들이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포워드 루킹, 백로그를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한 구도, 각 업체에 대한 각 권역별 포지셔닝에 따른 전략, 이런 부분들도 이런 마켓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이런 마켓맵 분석들이 굉장히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런 분석 툴킷들을 볼 때마다 사실 이런 정보의 소스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의 소스들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컴퍼니 파이낸셜을 보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리포트들, 그리고 이런 개별 업체들마다 실제로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개별 업체의 정보 또는 업체에 대한 사업 레벨에서의 정보, 약간 이런 것들,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또는 그거 말고 매크로에 대한 경제 지표나 매크로에 대한 분석들 어디에 볼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 소스들을 여러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런 정량적인 분석들 말고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엑스퍼트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이런 엑스퍼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인터뷰 베이스로 활용하는 정보들도, 예를 들면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브레이션, 우리가 이게 정말 시장 정보가 각각의 업체들이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상위 업체들이 어느 정도 규모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각 특정 산업 섹터를 보고 있는 리포트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 업체에 플레이하고 있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업체들 아니면 모르는 정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캘리브레이션 용도나 아니면 전체 그림을 확보하는 용도 측면에서도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인더스트리 엑스퍼트들과의 인터뷰, 프라이머리 리서치 베이스로 저희가 정보들을 얻는 것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제 프로핏 풀에 대한 건데요. 프로핏 풀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로핏 풀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그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서 X축에는 매출의 규모, Y축에는 이익, 그래서 이 네모가 그 산업에 해당 밸류체인이 가져가는 이익의 규모다라고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산업에서 보면 그래,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뭐가 재밌는 거야? 그러면 헬스케어에서는 이 업체들은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는 규모는 많은데 상대적인 저수익이니까 개별 업체가 그렇게 막 떼돈을 벌고 재밌지는 않겠네. 오히려 제약이나 의학 기술이 밸류체인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의 비중은 작겠지만 그래도 쏠쏠하게 돈을 벌겠구나. 쟤들이 왜 시장에서 멀티플이 높고 많이들 이야기하는지 이제 알겠네. 등등에 대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도 실제 분석을 하면서도 많은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요거는 이제 분석법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밸류체인 어널리시스. 그래서 요새 이제 배터리 밸류체인이 가장 화두이니까 배터리 밸류체인을 일단은 분석을 해보면, 업스트림이다 그러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 물질들, 그래서 그게 메탈이나 아니면 뭐 등등에 대한 원료 물질들이 되고, 미드스트림이다라고 하면 이런 원료 소재들을 배합하고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컴포넌트, 부품 레벨이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4대 소재다, 4대 부품이다라고 하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이라고 하고 양극재 전 단계에 있는 전구체, 약간 이런 부분들 이제 참고하실 수가 있고 뭐 동박, 알루미늄 박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 소재에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배터리에서의 이제 다운스트림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배터리 셀을 만들고 모듈을 만들고 팩으로 조립해서 나중에 전기차나 아니면 에너지 스토리지나 아니면 IT 디바이스나 이런 거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배터리 순환 경제에 따라서 폐배터리를 수거 재활용하는 단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밸류체인으로 분석을 하면서 여기서 알고 싶은 것들은 예를 들면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한 5년 전 제가 프로젝트 이제 배터리 초창기에 5년 전 할 때는 이게 정말 돈 먹는 하마인데 내가 여기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밸류체인에 누가 길목이 되고 누가 그러면 거기에서 초크 포인트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길목에서 떼돈을 벌고 김사카처럼 물장사를 하고 있는 거냐? 등등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알고 싶어 했었어요. 예전에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규모 측면에서 배터리 셀 모듈이 상당히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앞 단계에 해당하는 부품 소재 그리고 그 앞 단계에 해당하는 원료 광물들을 놓고 보니까 정말 제주는 곰이 부리고 정말 개처럼 투자하고 개처럼 고생을 해서 이제 겨우 뭐 적자를 면하고 흑자 전환하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돈은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했던 부품 소재 업체가 벌거나 아니면 이미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리튬, 니켈, 마이닝 업체 이런 광산 업체들이 결국에는 이런 소재들을 다 수익들을 가져가고 있었구나. 그러면 결국에 나는 못 살겠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서의 이제 수익에 대한 전략. 그래서 내가 앞단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 컨트롤 리미트로 모두 내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어떤 소재를 인터널라이즈 할 거냐 또는 어떤 수익의 규모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분 투자나 아니면 다른 제휴 협력이나 이런 걸 할 거냐. 그래서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 전략, 밸류체인 협업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확 벌려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프로핏 풀이 이렇구나 저렇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그룹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어떻게 여기에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거냐, 아니면 사업의 서스테이너빌리티, 미래 준비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이런 밸류체인 분석과 프로핏 풀 분석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덕트 라인 프로피터빌리티라고 하는 분석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학습하시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ROS, RMS, 마켓맵, 프로핏 풀은 오히려 약간 코퍼레이트 고객들, 그래서 여러분 다니는 회사, 이제 회사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고 큰 그림 보면서 약간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나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그룹의 투자 또 회사에 나아갈 길 약간 이런 투자에 조금 더 맞는 분석법이다라고 하면 4번 프로덕트 라인 프로피터빌리티는 당연히 코퍼레이트 클라이언트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약간 센서티브해. 대신 프라이빗 에quity, 사모펀드들이 정말 사랑하는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기업을 경영할 때 초반에 이 분석을 하면서 많은 그런 성과들을 내는데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래서 요 업체, 그래서 프로덕트 라인 프로피터빌리티는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프로덕트 라인 중에 어떤 놈이 돈 벌고 어떤 놈이 까먹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내 비즈니스는 정말 신발이 효자고 벨트, 셔츠가 떠오르는 신성이면서 벨트는 지목슨 하는 놈, 양말은 정말 이제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는 놈.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프로덕트 라인 프로피터빌리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당장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야, 이거 양말, 이거 턴어라운드에서 돈 버는 거 아니면 이거는 안 파는 게 우리 돈 버는 거다. 없애는 게 돈 버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벨트 수익성을 개선할까? 약간 이런 고민하는데, 이런 거는 쓸데없어요. 사업하면서 사실 수익성이 이렇게 세는데 수익성 개선하는 거 쉽지 않아요. 대신 잘 버는 놈을 더 팔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액션 중에 1번은 양말을 안 판다요. 안 팔아, 그냥 바로 접어. 그 다음에 2번은 신발을 더 팔거나 상대적으로 셔츠를 더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팔라고 시키면 되는 게 아니니까 리소스 재분배를 하는데, 보면 예를 들면 어, 여기서의 예를 들면 본부장, 사업부장이라고 하면 신발이 1등, 벨트가 2등, 셔츠와 양말이 각자 3등, 4등 할 거예요. 근데 전략적인 중요도로 보면 벨트보다도 셔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 본부장의 역량이 됐건 리소스가 됐건 일 잘하는 사람은 벨트에서 빼서 셔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성장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요런 액션을 코퍼레이트에서 가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코퍼레이트. 양말을 일단은 이 분석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코퍼레이트에서의 관리 회계 기준은 이런 치부가 드러나지 않게끔 층층이 쌓아놨어. 코스트 배분을 이런 것들을 모르게 쌓아놔. 그래서 일단 이 분석을 어렵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양말을 없애려고 하면 우리가 창업주부터 양말로 커왔고 우리랑 30년 비즈니스 하는 이 고객을 저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양말을 이제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5만 가지가 나와. 그리고 나서는 조직의 알력이에요. 예를 들면 벨트 사업부장이 이게 셔츠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최고 경영진과 암묵적인 결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돼요. 절대 코퍼레이션에서는 이런 분석들이 잘 워킹하지 않아요. 근데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나면 이미 본인들은 이거에 결부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심플리 그리고 워낙에 이제 돈쟁이기 때문에 이 코스트 얼로케이션이라는 게 빠꼼이기 때문에 코스트에 대한 리얼 코스트 얼로케이션하고 이걸 분석한 다음에 바로 양말 잘라, 없애. 그리고 벨트에 들어가 있는 리소스를 빼서 셔츠를 키워. 약간 이러면 순식간에 이 사람들은 기존에 벌던 것보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벌던 것보다 한 20, 30%는 요것만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분석을 하면서 액션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기업 가치를 높이는 에비타를 개선하는 3년 내에 에비타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거의 90% 이상은 이 분석을 해서 실제로 액션까지 연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면 PP, 복합 PP 컴파짓이다. 폴리프로필렌의 이제 컴파운드를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사업인데, 이게 실제로 코스트 얼로케이션을 다시 한 다음에 봤더니, 보면 결국에, 우리의 고객들 중에, 기껏 해봐야 한, 20, 30% 정도가 유의미한 수익을 보이고, 대다수가 그 다음에 하위 10%가 엄청나게 돈을 까먹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많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거 원래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주던 효자 제품이고, 당장 1, 2년이 어려워서 그렇다. 분석해보면, 적자인 사람들은 3년 내 장기 적자인 경우가 많아요. 고객들이. 쉽게 사업 안 좋아지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걸 어떤 컷으로 나누어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지역적으로 나누어 봐도 어디가 문제냐, 산업적으로 나누어 봐도 어디가 문제냐, 결국에는 사실 한국엔 자동차, 중국은 가전, 이런 것들처럼 지역마다, 인더스트리마다 문제가 되는 곳들은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면 특히 한국 시장에서 계속 저수익 또는 저마진 또는 역마진의 주역이 됐던 자동차 부품 소재를 봤더니, 자동차는 돈 버는 거는 조금 있고, 결국에는 매출 비중이 거의 한 4, 50% 되는 놈들 중에, 결국엔 이런 저마진 내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라고 하는 것들 살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잠깐만 브리프하게 보여드리면, 특정 고객에 납품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저수익이 많더라 하고 빨리 없애주세요. 제가 디스가이즈를 안 해서 빨리 없애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분석한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면, 고객의 풀이 예를 들면 이걸 코퍼레이트 고객한테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코퍼레이트 고객에게 보여드리기 전에 모든 사업부가 달려들어서 이 분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엄청 얘기해요. 그것만 하는데 한 달 걸려요. 사모펀드하고 분석을 하면 바로 그 다음부터 액션이야. 이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모펀드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퍼레이트 고객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분석을 할 때 이 코스트 분석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있다. 그래서 남들도 이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장담하건데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이런 프로덕트 라인 프로피터빌리티라고 하는 것들을 진짜 객관적으로 맞는 리얼 코스트 알로케이션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항상 거의 100이면 100 비슷한 결과고, 그걸 액션까지 바꾼다 그러면 모든 업체가 지금 벌고 있는 에비타의 한 20, 30%는 단기간 내에 1년, 2년 내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무조건 있어요. 요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실행이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는 있지만, 그만큼 이 코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인사이트에 도움이 된다. 어렵지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사실 특히나 이제 이승훈 RF님하고 이제 상의 드려서 이 이야기를 드렸던 건, 전략적인 분석 툴킷이 다른 막 problem solving, answer first 약간 이런 것처럼 팬시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왠지 나는 더 머리 쓰는 사람이고 싶고 막 결론 내고 싶은 사람일 수 있고, 분석은 왠지 손발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하기 싫은데, 정말 인사이트의 출발은 분석이다. 그래서 많은 수십억을 쓰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액션에 도달하게 되는, 디시전에 도달하는 상당수는 이런 어려운 분석을 통해서 나온 인사이트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한번 좀 같이 공유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하겠다, 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세션을 같이 말씀드린 거고요. 빠르게 네네. 말씀드렸지만 혹시 간과한 부분 중에 저희가 조금 질의응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신재영님 질문 제가 받고요. 플랫폼들은 다 네. 유료겠죠. 유료인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유료인 부분들이 많고,
근데 SK에서 아마 마켓 인텔리전스 하는 거나 이런 분들이 서브스크립션을 갖고 계신 곳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제가 이제 두 가지 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퍼스널 네트워크 중에 또는 프로페셔널 네트워크 중에 이런 뱅킹 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또는 컨설팅 이런 사람들한테 야, 나 이런 게 궁금한데 너네들 혹시 찾을 수 있는 소스에서 한번 찾아봐 줄 수 있어? 라고 한 다음에 부탁을 해서 한번 그 세컨더리 리서치한 걸 한번 쭉 받아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사실 도움도 받지만 그런 것들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사 분석들이 있는지 찾아보면 도움이 되고 SK 아마 그룹 내에서도 이런 분석들 많이 하시는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획부서건 마켓 인텔리전스 부서건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